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제 14주차 3교시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배운 다음부터 남아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한 두 문제 낼 텐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 강의 내용만 소화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기 오염, 에어 폴루션. 자, 대기 오염에 있어서 요즘에 그 가장 결정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게 온실 효과라는 거죠. 대기 오염이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은 인간들이 배출하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인위적인 발생원들, 자연 발생에서는 이 온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이 오염 기체들, 뭐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잖아요. 그 불필요한 온실 효과를 만드는 기체들을 인간이 배출시키니까 이것이 하나의 막을 형성해요. 성층권 근처에 막을 형성해서 태양의 복사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태양의 그 에너지가 지구 안으로 들어왔으면 복사열을 통해서 다시 배출이 돼야 지구 안의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금 이게 고온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엘니뇨 현상도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지금 북극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고요. 근데 그게 또 북극의 빙산이 태양 빛을 또 반사하는데 빙산이 녹으니까 다 흡수해 버려요. 점점 흡수하는 열과 에너지는 커지고 방출되는 에너지는 줄어드니까 북극이 더워지고 있어요. 북극이 더워지니까 그 더운 공기는 찬 공기를 또 밀어내잖아요. 그럼 북극이 더워지면서 시베리아의 그 차가운 공기를 밑으로 밀어내네요.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 공기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요 이상하게 추워요. 작년보다 점점 더 추워지는 거예요. 한동안은 한 10년 동안은 추워지다가 이제 그 시베리아 쪽에 있는 추운 공기가 다 사라지게 돼요. 북극부터 더워지니까. 그럼 더 이상 겨울철이 춥지 않은 때가 돼요. 아열대가 되었다가 겨울이 없어지는 우리는 이제 열대기후가 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더워지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열대성 기후가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현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서요. 대한민국의 봄과 가을이 사라진 거예요. 여름과 봄만 남아 있어요. 이 심각하죠. 2달 동안 장마가 계속 내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계속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는 거예요. 건기가 있고 우기로 나눠지는 아열대성 기후로 지금 한국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기 오염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온실 효과라는 거죠. 지구 온난화. 그래서 결국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사막화. 이게 땅이 사막화돼요. 하천이 말라버리고 사막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교토 의정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토 의정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온실가스를 많이 우리가 배출시킬수록 우리가 그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는 그만큼 그 비용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일정량에서 적게 배출하면 그만큼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자기가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을. 예. 자, 1990년 2억 9,220만 톤 이산화탄소 환산해서 점점 이제 7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3배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이게 참 2014년 기준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난 거죠, 대한민국이. 자, 이걸 우리가 빨리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여기.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황사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점점 중국을 통해서 황사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결국은 심각한 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여기 비염 환자들 왜 많냐?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요. 기관지염, 폐기종, 결국은 조기 사망률이 급속도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에서 두 번째 요인, 수질오염과 해양오염. 수질오염과 해양오염. 자, 여기 보면 수질오염원은 3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배출 형태에 따라 여기서도 이제 우리 대기오염에서도 점, 선, 면 이렇게 나눴죠. 점 오염원은 단일한 하나의 오염 배출원을 말하는 거고, 면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거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통, 한 영역에서, 한 종류에서 여러 가지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으로 대별된다. 수질 오염은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점 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러니까 배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생활하수구나, 하수구로 나가는구나, 산업 폐기물이구나, 축산 폐기물이구나. 그래서 그 배출 경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점 오염원이라고 그래요. 비점 오염원은 강우시, 노면 배수, 농경지 배출수, 불특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을 땐 그것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수질오염과 해양오염의 특징들 여기 뒤에 보면 그래프가 여기 쭉 나오죠. 어떻게 이게 확산되고 있는가. 특히 요즘에는 그 해양오염이 심각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20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법적으로 이 오염물질 폐기물들을 해양에다 투기하는 것이 허용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다 어디가 투기할 데가 없으면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배에다 싣고서요 동해 바다 가서 거기다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해양에다 투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러시아에서는 핵 폐기물을 동해에다 갖다 버리고, 그게 다 바닷물 속에 다 녹아가지고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어류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생선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그걸 다시 먹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염 물질 가운데 세 번째, 수질 오염 말고 세 번째가 폐기물이에요. 처음에는 대기, 공기, 물, 이제는 고체예요. 고체. 인간들이 버리는 거예요. 자, 제일 꼭대기 379페이지. 인구가 적은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는 폐기물이 발생돼도 자연의 자정작용으로 그냥 흡수돼 버려요. 소화되고 분해되고. 근데 사회 구조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형태로 변화하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이거 엄청나요. 1인당 페트병을 2,000개씩 쓴다고 소비하는, 우리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현행 폐기물 관련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자, 그건데 이 안에 포함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은 발생원을 기준으로 생활 폐기물과 사업 폐기물로 나눠지는데, 사업 폐기물은 다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세분화돼요. 근데 문제는 이 폐기물의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그 폐기물을 또 처리하는 그런 하나의 기구들도 기관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죠. 지금 그래서 이걸 또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또 많이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처리하는 것이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 여기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책이 인쇄가 잘못됐어요. 3인데 또 3이 나오네. 4예요. 4. 3이 2번 반복됐는데 4. 토양오염. 토양오염. 자, 원래 토양의 역할은, 흙이 뭐예요? 흙은 자정작용을 해요. 바다에도 흙이 있죠. 뭐예요? 이건 뻘이죠, 뻘. 거기서 모든 것이 정화되는 거예요. 땅 위에서는 이 토양에서 모든 것이 정화돼요. 아무리 오염물질이 있어도요, 흙은 그것을 정화시켜요. 그래서 빗물이 들어가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깨끗한 1급수로 그게 변화되잖아요. 자, 토양 자체는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저장하고, 수질을 정화시키고, 토사 붕괴를 방지하고, 여기 나오죠. 침식을 억제하고, 집안 침하를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지표의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줘요. 지표의 온도를 유지해요. 습도를 유지해요. 그래서 생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토양 생물을 보호하고, 식생을 보호해서 토양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 흙이 가장 결정적인 환경 기능을 수행해요. 환경을 정화시켜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토양이 오염됐다. 끝난 거예요. 토양이 오염되면요, 다른 모든 환경 오염이 정화되는 기능이 마비돼 버려요. 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토양은 오염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토양 오염은, 자, 여기 나오죠. 다른 환경 오염과 달리 스스로 정화작용을 가지니까 잠재적이고 만성적이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개선이 어려워요. 천천히 오염되지만 개선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 오염이 상당하게 진전될 때까지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근데 오염됐구나 하면 끝난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토양을 통해서 다른 것이 오염됐을 경우에는 토양이 그것을 개선시키는데, 토양 자체가 오염되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피해를 입은 후에야 토양 오염 사실을 알게 되므로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나라의 토양 오염 실태 조사,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째 환경오염의 내용은 산성비. 비는 원래 약산성을 지니죠. 이 세상의 생물체들이 대부분, 그 인간도 그렇고 자연 상태도 약산성을 유지합니다. 자, 오염되지 않은 비는 대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응해요. 비가 이제 탄산가스를 만나면 약산성을 띠게 되죠. 왜냐하면 산이라고 하는 게 그 탄소와 연결돼 있어요. 탄산가스. 자, 여기에 대기 오염으로부터 배출된, 근데 황산화물, S가 들어가요. 질소, N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황과 산소, 질소와 산소가 만나요.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산소가 다른 것과 결합해요. 황과 결합하고 질소와 결합되면 무슨 얘기가 생기냐? 산성화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 자체를 산성화시켜요. 산성비가 돼요. 근데 산성비는 기류를 타고 이동해서 지구 전체에 퍼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것에 산성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면 그게 부식이 돼버려요. 식물이나 통분이나 아니면 바위나 이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산이 강화되면 부식이 돼요. 그래서 건물과
교량, 구조물을 부식시켜요. 그리고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억제해요. 그 다음에 토양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면 아주 광범위하게 이거 오염을 증가시키는 게 바로 산성비다. 산성비가 닿는 곳에는 오염이 가중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번호가 제대로 이제 4, 5, 6번 소음공해. 소음이라는 것도 환경오염이에요. 소음 자체는 뭐 이 세상에 자연적인 소음은 존재하지만 근데 자연적인 소음은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왜냐하면 소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 6번 소음공해. 소음은 과학기술의 역기능적 결과다.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들이 있지만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비행기,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이거 다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과학기술의 산물이에요. 세척기, 쓰레기 처리, 공기청소기, 텔레비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그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역기능을 주는 게 뭐냐면 환경 자체뿐이 아니라 생명체, 특히 인간에게 신체적, 감정적 영향을 미치게 돼요. 청력에도 영향을 주고 일상생활에서 긴장과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질병 등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공해 안에 소음공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즘에 무슨 그 아파트 단지에서 뭐 층간소음 얘기하는 것도 이게 소음도 하나의 환경 오염과 환경 공해 안에 포함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요소들 6가지를 책을 통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럼 과학기술이 야기시킨 이러한 많은 환경적인 문제, 그것은 곧 사회적인 문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과학기술이 초래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적정기술이에요. 적정기술. 자, 384페이지. 현대 과학기술과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appropriate, 이게 optimum이에요. 자, 적정 기술은 기존의 기술에 비해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너무 극대화시키지 말자는 거죠. 기술을 통제하자는 거예요. 기술로 인한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고 적정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대표적인 적정 기술이 뭐냐? 태양에너지예요.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지구 안에 있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태양에너지는 태양이 존재하는 한 무한해요. 근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1%만 인간이 사용해도 다른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만큼 무한한 에너지에. 근데 그게 왜 적정하냐 하면 환경 오염이 전혀 없어. 요즘 말하는 그 태양광, 뭐 풍력 발전도 이건 뭐 그걸 위한 비용이 많이 들지만 태양의 에너지는 비용이 안 들어요. 이걸 우리가 흡수하는 기술만 발전시켜 나가면 되니까. 자, 적정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열 에너지다. 그 다음에 가장 근사치적인 적정은 핵에너지인데 핵에너지는 여기 보면 발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럼 산업 폐기물도 많이 나오죠. 핵 폐기물. 그런데 유해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유해성이 적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가 태양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적정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 태양에너지를
환영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래학이 있어요. 미래학. 자, 미래학은 뭐냐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보다는 미래 사회를 위해서 과학기술을 자제하자. 이것은 결국은 지구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대해 우리가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 과학기술의 미래가 기술 중심주의로 나가지 말고 환경 중심주의로 나갈 때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는 부정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 이게 미래학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보존을 위한 그리고 과학기술을 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역할을 더 증대시키자는 거예요.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만 나가서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자 안에 스스로 자기가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자는 거죠. 결국은 과학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과학자가 과학기술을 적용할 때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확충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일을 활성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인간 개론 프로젝트가 있죠. 여기 전체 연구비의 3%, 5%를 생명공학기술의 연구에 윤리적 연구예요. 관한 연구 및 활동 교육에 배정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제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자는 거죠. 4번은 과학기술자 스스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5번은 과학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확충시켜 나가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은 뭐냐?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참여예요. 과학기술이 야기시키는 사회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를 과학자들과 사회 제도와 법 또는 국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거기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여기 선진국들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NGO 활동도 많이 해요. NGO는 뭐냐 하면 국가만큼 힘은 크지 않지만 작은 시민 참여 단체들이 모여서 연대를 해요. 그러면 이게 국가를 견제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대한사회를 만들어요. 왜 시민이 참여해야 되냐 하면 환경 문제나 과학기술의 문제나 시민이 참여할 때 시민을 통해서 대한사회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구조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때는 스스로가 이것을 개혁할 수 없어요. 이것을 견제하는 대안운동이 필요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대안운동의 주체가 시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적인 차원만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시민조사위원회, Citizen Review Board, 합의의회, 또 과학상점, 시나리오 워크숍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도 보면 시민들이 모여서 연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힘을 구성하잖아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정치 제도의 전환도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 이것도 하나의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대한 정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나 환경 문제도 시민들의 참여가 결국은 결정적으로 현재의 틀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89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과학기술 정책에도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만들어내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술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이제 마무리를 잘 했는데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음 주에 학기말고사를 잘 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